자, 그 다음에 이제 툴빙의 중다기억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중다기억 체제는 그냥 기억이 여러 가지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그 전체적인 건 장기기억 그냥 그게 뭉뚱그려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는 서술적 기억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러한 기억과 의미 기억, 아까 위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있었네요. 장기 기억의 유형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정보 처리 이론에서 이제 장기 기억 할 때 여기 나왔죠.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그 중다 기억 체제에서 나온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중다 기억 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의미 기억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의미 기억은 일반적인 사실 뭐 지식 명제 이런 것들이고요. 일화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징적인 맥락이 같이 이제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기억이 일화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 기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현적인 기억의 처리는 이런 것들 사실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어떤 그 처리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적 기억 체계는 여기 이렇게 암묵적인 기억의 처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나 기술,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인데요. 문제가 이게 좀 다른 외현적 기억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요거는 좀 그 말로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약간 노하우나 어떤 통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암묵적 기억에 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다이크의 연합주의 모형 요걸 보시겠어요. 손다이크의 연합주의 모형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여러 가지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표상의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화, 군집화, 개념적 위계, 의미망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기억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지만 조직화는 뭐 네트워크 형성하는 거고요. 군집화는 유사한 것끼리 요거 묶음, 요거 묶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 위계라는 그것이 있는데 여기 공통 속성을 근거로 해서 여러 수준의 분류를 생성한다. 그리고 의미망 요거는 뭐 그냥 시메틱 네트워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연결돼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그 어떤 네트워크 이게 바로 연결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 의미망은 이렇게 체계적일 수도 있고요. 아주 체계적이지는 않을 수 있고 뭐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딱딱딱딱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보를 기억해 놓는 그런 기억들도 있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 중에 그냥 뭐 그냥 중구난방 그냥 대충 기억해 놓는 것들도 있죠. 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 같은 경우에 그런 기억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중부호화 이론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중부호화 이론에서는 시각적인 정보의 처리 채널과 청각적인 정보의 처리 채널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각부호와 어문부호라고 그랬죠. 어문부호가 청각적인 그리고 이제 어떤 말에 관련된 그러한 어떤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어떤 기억과 관련돼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정보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 시각적인 정보와 청각적인 정보 그러니까 언어적인 정보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기억이 더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론이 바로 이중부호화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항목이 있어요. 어떤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이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어떤 정보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기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기억이 잘 안 나더라도 다른 쪽을 기억하고 있으면 확률적으로 기억이 더 잘 날 확률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개 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어떤 그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떠오를 수 있으니까 기억이 좀 잘 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작동 기억 같은 경우에는 시각 정보와 음성 정보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채널과 음성적인 정보, 그 언어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채널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 기억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보 처리 어떤 채널로서. 그래서 작동 기억은 뭐 인지부화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뭐 제한이 되어 있죠. 그 처리하는 그 용량이. 유의미한 학습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가 그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여야만 해요. 당연하죠. 그 시각적인 정보가 이제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각 정보와 어떤 음성적인 정보, 그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게 관련이 있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관련이 없는 언어적인 정보가 여러분의 어떤 고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풋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련이 없는 내용 때문에 어떤 그 파지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음악 들으면서 해야지 집중이 더 잘 되던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서로 관계가 있는 그런 정보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정보 처리 채널을 거쳐야 그 파지가 잘 되고 파지가 잘 되어야 나중에 인출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이 뭐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지적 부호화 기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각 정보는 이제 공간적으로 부호화를 해요. 왜냐하면 시각 정보는 영상으로 기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각 정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든지 새로운 도표를 보여주든지 이런 거를 해야 기존에 기억이 되어 있던 시각적인 정보를 덮어 씌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 안에 존재하는 고착점으로부터 상대적 위치에 따라 탐색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여러분 오늘 뭐 먹었는지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먹었던 혹은 오늘 점심에 먹었던 혹은 오늘 저녁에 먹었던 뭔가 굉장히 맛있었던 게 있다면 한번 그게 그 먹었던 메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스페시픽한 메뉴를. 가만히 생각을 하고 떠올려 보다 보면 어딘가에 그 기억이 내 머릿속 어딘가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영상 안에 존재하는 그 고착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은 대충 맞습니다. 대충.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고착점으로부터 어떤 개념에 관련된 그 개념이 그 저장된 그런 어떤 그 내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탐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어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계열적인 부호화를 통해서 부호화가 됩니다. 자, 보시면 언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던 어떤 정보 구조 있죠. 그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이 조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그 시각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착점으로부터의 상대적 위치를 통해서 탐색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영상화된 대상의 각 부분에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직화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그 고착점으로부터의 어떤 상대의 위치니까요. 결국에는 그 전체적인 어떤 모습, 그 전체적인 어떤 쉐이프, 그 형태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덮어 씌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정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지는 부분만 딱 주목을 해서 본다면 원래 어떤 개념에 해당되는 그 어떤 그 여러분의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에서 요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에 그게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덮어 씌우면 그 지점, 상대적인 지점에 있는 그 지점을 아예 싹 다 갈아치워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로 되어 있는 언어적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재생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그 구강 구조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언어의 어떤 프로듀싱을 위해서 활용하는 기관들이 있죠. 혀라든가 입이라든가 입술이라든가 여기 성대라든가 이런 그 조음 기관들이 있어요. 이 조음 기관들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말을 아무리 빨리 하는 사람도 동시에 여러 가지 소리를 동시에 낼 수 없어요. 한꺼번에 하나의 소리만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열적으로 재생이 되고요. 처리가 되고요. 처리는 왜 그래요? 그렇게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처리가 될 수밖에 없죠.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책을 보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눈으로 보는 거는 어떤가요? 눈으로 보는 것도 여러분 책 이렇게 읽지 않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 순서에 따라서 책을 읽지 않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용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보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가 여러 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루어져서 정보가 기억이 되니까 요게 바뀌어야 돼요. 그럼 요걸 갈아 끼우면 된다는 거죠. 이 위치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그렇게 해서 순서에 새로운 단어를 끼워 넣거나 요거를 없애고 뭘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요런 정보를 넣어볼까요? 요런 정보가 여기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정보를 재구조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상적인 언어 정보보다는 구체적인 언어 정보가 더 잘 기억이 된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주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학습이 그러니까 시각적인 정보 채널과 정보 처리 채널과 청각적인 정보 처리 채널 두 가지의 정보 처리 채널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곁다리 얘기지만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정보랑 그것과 관련이 있는 어떤 음성 정보가 동시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의 파지를 돕지만 시각적인 정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노래 같은 거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 효율이 똥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세요. 동일 형태의 정보를 제시를 한다면 인지부하가 증가하고요. 주의 집중을 방해하고 학습 및 지식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동일 형태의 정보를 제시했는데 왜 인지부하가 증가하나요? 당연하죠. 보시면 동일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어떤 시각적 정보, 청각적 정보 이렇게 시각 처리 채널 그리고 언어 처리 채널 요걸 거쳐서 이렇게 파지로 넘어가는데 동일한 형태의 정보는 어때? 이게 나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처리가 되면은 동일한 형태, 시각적인 거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연관성이 있는 정보가 아니라 같은 형태의 정보니까 동일한 채널을 계속 사용을 해서 정보가 처리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보 처리 채널이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와서 빠져나가고 또 여기에 동일한 정보면은 시각적인 정보 여기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의 용량이 한계가 있을 텐데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이게 정보 처리가 어느 정도 완전히 끝나서 파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정보가 꾸역꾸역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보 처리나 파지 이런 쪽에 좀 부하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중 부하의 대안 이론들이 있어요. 이중 부하가 이제 그 듀얼 코딩 티어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시각적 정보 처리와 청각적 정보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 두 개의 정보가 만약에 연관성이 있는 정보라면 연관성이 있다면 정보 처리와 어떤 그 인출 거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 이중부하 이론이 약간 한계는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이론은 다 그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는 그냥 여러분 요거는 심화 이중부하 이론의 어떤 그 한계점을 공경을 하면서 좀 이런 점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대안적으로 제시된 이론들입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망각 이론을 볼까요? 자, 에빙하우스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그 망각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각 곡선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망각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가 이렇게 망각 속도가 줄어든다. 요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신문이나 이런 데서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 뭐 이러면서 막 광고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할수록 이렇게 망각되는 정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뭐 된다. 마지막에 시험 볼 때, 수능 볼 때 이렇게 잘 학습된 상태로 가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지는 뭐 그냥 아실 거고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망각 정도가 안 말린다. 자, 이거죠. 이거. 그런데 추상적 개념의 파지가 가장 오래 유지가 된다. 왜냐면 구체적인 어떤 예들은 금방금방 까먹어요. 그런데 추상적인 어떤 개념 같은 경우에는 추상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과의 관계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인출 단서로서 작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추상적인 개념이 더 잘 기억이 되겠죠. 일단 추상적인 개념이 짧고 간결하기도 하고요. 자, 망각의 원인 또 있습니다. 흔적 쇠퇴설, 연습이 없어서 그 반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억 흔적이 사라져서 망각이 발생한다. 간섭설, 선행간섭, 후행간섭이 있습니다. 선행간섭 같은 경우에는 먼저 했던 학습의 어떤 그 기억,
먼저 기억해 놓은 어떤 파지된 정보가 새로이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좀 방해를 하는 그런 요인이고요. 후행간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억을 해 놓았는데 이미 기억에는 파지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새롭게 뭔가 공부를 했더니 오히려 옛날에 학습했던 게 헷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행간섭과 후행간섭 이거를 어떠한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 학습에 바로 선행학습과 후행학습 간에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인출 실패설 볼게요. 요거 억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망각이라는 게 의도적인 억압 때문에 발생한다고 봐요. 요거는 요 상한 떡밥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체계화설, 인지구조 변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을 할 때 받아들인 정보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를 해서 구조화를 해서 기억하죠. 그렇죠. 그런데 요런 정보를 받아들였다고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받아들였다고 해봅시다. 이런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려고 대충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기억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요 동그라미 친 이런 부분들이 원본이랑 여기에는 없는 이런 동그라미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합리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변형을 시켜서 정보의 형태를 바꿔서 기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윤곽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세부적인 것들이고요. 이건 전체적인 윤곽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그래요. 네모에 가깝죠. 근데 이런 스페시픽한 디퍼런스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까먹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망각이 일어나는 그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이 볼게요. 전이는 어떤 개념이 후속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전이에요. 전이. 그래서 전이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후속학습이 잘 이루어질 거고요. 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후속학습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효율성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이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교육에서 바로 학교 교육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그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전이가 잘 이루어지면 학습이 잘 이루어진 거고요. 그럼 당연히 학업 성취도가 높겠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전이는 그래서 긍정적인 전이, 부정적인 전이가 있고요.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평적 전이와 수직적 전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수평적인 전이는 내용은 다른데 난이도는 똑같아요. 수직적인 전이는 우리가 이제 그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같은 내용의 그 핵심 내용은 같은데 난이도가 좀 차이가 난다거나 다루는 범위가 넓어진다거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게 뭐예요? 예외적인 상황을 많이 다룬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나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학습의 어떤 내용의 차원이 저차원적인 것에서 고차원적인 걸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특수전이, 비특수적 전이 이런 게 있는데요. 특수전이는 그냥 딱 특수한 상황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지식이 전달되는 게 특수전이에요. 비특수적 전이는 그냥 일반적인 전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나 개념으로 인한 학습이 바로 전이가 되면은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다기보다는 요거를 수학에서도 쓸 수 있지만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개념이니까, 사칙 연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일반적 원리에 대한 전입니다. 자동적인 전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자동적인 전이고요. 의식적인 전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전이가 바로 의식적인 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전이의 조건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선행학습이 충실할수록, 학습 시간이 충분할수록, 유의미 학습일수록, 그리고 장면의 역사성이 높을수록, 두 학습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그리고 학습 과제의 탈맥락성이 높을수록,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맥락성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맥락성이 너무 높다는 거는
관계되어 있는 요인들이 많고 그 요인들과의 관계가 없다면 맥락성이 없는 거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구체적인 것들이 바로 맥락성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탈맥락성이라는 건 어떻겠어요? 탈맥락성이라는 거는 관계된 요소가 숫자가 적거나 그 관계가 일반적인 강도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죠. 한마디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예시가 아니라요. 추상적인 원리, 개념 이런 것들이 바로 탈맥락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원리나 추상적이거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것들 이런 내용이 전이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떤 개념들과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다른 상황적인 그런 것들 상황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너무 관계성이 강하면 다른 장면에 적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탈맥락성이 높을수록 한마디로 맥락성이 약할수록 전이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사례, 연습기에 뭐 이런 거 좋죠. 그리고 원리나 법칙을 강조할수록 전이가 촉진된다. 요거랑 같은 뭐 맥락이죠. 6번이나 뭐 8번이나 그리고 메타인지 능력이 높을수록 전이가 촉진된다. 이런 거고요. 뭐 전이 검증 방법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시험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지식, 기능, 태도, 행동 등에 대한 어떤 학습이 어떤 그 수업을 할 때 관찰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다른 수업에도 그게 나타나는지 이런 거 보면은 뭐 파악할 수 있겠죠. 전이론 형식도야설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형식도야설에서는 일반 능력, 부소 능력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우리의 일반 능력은 뭐 여러 가지 부소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소 능력은 뭐 심근과 같아서 연습을 할수록 뭐 강화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능력이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일반 능력은 일반적인 능력이니까 다른 영역의 학습에도 뭐 전이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 하는 게 형식 도야설이었죠. 근데 형식 도야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있었죠. 그 암기 실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심근과 뭐 정신 단련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자, 동일 요소설 이거는 선행학습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후행학습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유사하다면 동일한 요소가 있다면 전이가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일한 요소가 없으면 전이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 주되 일반화설이 있습니다. 요거는 법칙이나 원리 이런 것들은 한 장면에서만 딱 쓰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면에서도 쓰이고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이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일반화설입니다. 형태 이조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학습 장면과 어떤 그 제공받은 학습 자료 이게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딱 알아차리면은 그때 전이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들이 바로 그 전체적인 맥락을 구성하는 그 각각의 부분의 합보다 더 전체가 커지게 만드는 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을 잘 발견하거나 관계를 잘 발견했을 때 전이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굴절의 원리를 아는 것보다 굴절이 일어나는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전이를 돕는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시를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y는 x제곱을 전체를 미분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y의 fx라고 할까요? fx를 미분해 봅시다. fx를 할게요. x제곱 이렇게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는 이제 fx 이렇게 미분한 게 나오고요. 여기 2가 이렇게 내려오고 2가 되고요. 계수가 되고 x의 1차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미분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 지수가 계수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다 써먹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변화율 있잖아요. 변화율. 요거랑 이제 관련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저래서 미분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정확한 예인지는 제가 확신은 없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평균 변화율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평균 변화율에서 어떤 그 x1과 x2 이렇게 돼 있을 때 평균 변화율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x2-x1이 이게 0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딘가에서 여기서 이렇게 딱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저기 뭐냐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극한의 개념을 통해서 어떤 기울기를 알아내는 기울기와 이제 미분이 관련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어나는 조건, 그 미분이 활용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이 미분이 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시킨다면 정의가 잘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인지 모형입니다. 메타인지 모형입니다. 메타인지는 인지에 대한 인지, 초인지, 지금까지 얘기 계속 했었죠. 인지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였다 그랬죠. 초인지라고도 하고요. 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게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암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암기를 할 것인가, 뭐 암송을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쓸 건지 깜지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내가 그러한 전략을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결정, 그런 것들이 바로 메타인지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학습을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파지를 잘 하고 인출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인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지되었던 지식이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출이 될 수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뭐 맞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거는 학습 내용의 적용은 작업 기억이 이전의 학습 장면의 특성과 새로운 학습 장면의 특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야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제까지 얘기했었던 뭐 여러 가지 이론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교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상황을 강조하는 어떤 그 인출 이론과 망각 이론을, 기억 이론과 망각 이론을 몇 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뭐 이제까지 뭐 동일 요소설이라든가 뭐 일반화설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학습을 할 때의 어떤 학습 장면의 특성, 그것과 그것에 대한 처리가 새로운 지금의 어떤 학습 장면, 지금 인출해야 되는 장면, 이것과 특성이 같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지 다른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장면에 대해서 뭐 인출을 하려면 그 장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그 장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가 뭐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유사한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때의 요소에 대한 특성과 이때의 요소에 대한 특성을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어야 인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그 말장난 같은데, 아무튼 과거의 장면을 과거 학습했을 때 시점에서의 어떤 장면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 요소들에 대한 정보 처리가 일어나는 동시에 지금 현재 내가 정보를 인출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 그 장면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정보, 이것들이 한꺼번에 처리가 될 수 있어야 인출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뭐 약간 그래서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 학습 이론, 뭐 상황 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죠. 상황 학습할 때의 상황이랑 인출할 때의 상황이 비슷할수록 전이가 잘 일어나고, 비슷하지 않을수록 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상황 학습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학습 장면이 얼마나 실제적인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학습할 때에서 그의 어떤 그 장면의 어떤 실제성,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이가 잘 되고 나중에 써먹을 때도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학습에서 중요시하는 게 그 실제적 과제, authentic task, 여러 가지 material,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그 실제 상황과 실제 상황과 학습 상황이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전이와 파지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학습이론 1, 교수 학습이론 1, 학습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수 학습이론 2, 교수 학습이론의 마지막 파트죠.
선생님의 어떤 차원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강조해서 바라보는 그런 교수학습 이론들을 쭉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